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통계학 공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공부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내용이 되겠네요. 통계학에 대한 인식의 차이, 통계학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학이 어떤 뭐 학문적인 내용이든 어떤 학문을 하든 간에 연구자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툴로서 쓰여지게 됩니다. 뭐 경제학을 공부하든 경영학을 공부하든 경제학적인 논문을 쓰든 경영학의 논문을 쓰든 정치학이든 사회학이든 심지어 과학적,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부분에서도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때 통계학을 이용하게 되죠. 수치적으로 나타난 어떤 결과물들을 통해서 내 주장의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 통계학적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인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통계학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내용들, 통계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 통계학을 통계학으로만 공부하는 거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가용이 있는 거죠.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자동차를 잘 타고 자동차를 내가 잘 이용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만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나는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만들거나 개발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자동차 엔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뭐 어떻게 개발할 건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이게 통계학 자체, 통계적인 방법론 자체를 연구하는 게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통계학을 도구로 이용한다면 나는 그냥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운전을 배우고 운전하는 데 있어서 그 자동차 부품 자체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역사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통계를 도구로 이용할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통계학을 경제 경영 어떤 초점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도구라는 거죠.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는데 도구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지, 그죠? 자동차 배기가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 통계학의 자체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나는 어떻게 이 자동차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자동차를 잘 이용해서 나와 나의 가족들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구로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동차를 좀 더 잘 이해함을 통해 가지고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조그마한 그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건 이것 때문이다라고 판단 내리고 그거를 자가 처방을 한 다음에 계속 탈 수 있는 방법들이 물론 존재를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자동차를 잘 이용할 수 있다, 그 도구를 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주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통계학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매몰돼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목적보다 통계학 자체에 대한 이해, 거기에 대한 고민, 그런 것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는 도구이다라는 거죠. 도구이라는 거고, 통계학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아시겠지만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통계학이 도구다.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도구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경제학 논문을 쓴다, 경영학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럼 내가 어떤 이론을 세우고 이론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싶죠. 현실에서도 그런가? 그럼 네가 얘기했던 그 논리를 한번 증명해봐 라고 했을 때 객관적인 증명, 그런 논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를 적절한 모형, 통계적인 모형을 통해 가지고 주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현상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게 해주는
도구로서의 통계학적인 부분이 아주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통계학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이해라기보다는 얘를 얼마나 우리 관심 분야에 적용해 가지고 제대로 된 모형을 쓰고 그 모형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결과 또는 논증하는 증거들을 제시해낼 수 있느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계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모형에 대한 이해 또는 통계적인 어떤 추론 과정에 대한 수학적인 이해라기보다는 그 과정의 일부를 이해하고 잘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모형들, 통계 모형들을 이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잘 이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도구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자라는 거죠. 도구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니라, 이런 식의 고민이 아니라 얘를 얼마나 적절하게 정확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느냐,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또 예도 많이 들게 될 거고요. 그 예를 통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통계적인 모형을 사용하게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필요한 것, 인식과 분석과 결국은 이 도구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통계라는 도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도구를 제대로 이용하고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주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해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그 이해 과정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수학적인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내가 어떨 때 이걸 이용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통계학적인 방법론이 필요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경제경영 통계학의 부분이거나 아니면 수리 통계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부분 뭐냐? 개별적인 통계 이론에 대한 증명 부분보다는 이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통계학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수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나 수학적인 모형에 대한 이해들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주 필요한 부분들, 그 중요한 부분들은 놓치지 않겠지만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 또 이제 또 다음 부분에 대한 그 모형의 어떤 특성에 대한 것들 이해하는 공부하는 과정이 물론 있죠.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그 적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 연구나 아니면 내 논리를 판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더 큰 부분이니까 도구에 대해서 너무 압도당하지 말고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해보자면 통계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엑셀을 쓰게 될 겁니다. 엑셀이 아주 익숙하죠. 익숙합니다. 이거 구글 시트라는 또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엑셀은 학교나 아니면 다른 과정에서 이제 쓸 수 있게 라이센스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소프트웨어가 그다지 싼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MS 엑셀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쓰기가 제대로 쓰는 것이 안 된다면 이제 구글 시트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MS 엑셀처럼 비슷한 류의 어떤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들이 쭉 있을 겁니다. 상당히 다들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MS 엑셀이 좋은 점,
상당히 좋은 점은 데이터 자체, 데이터가 컬렉션 된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요. GUI라고 하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클릭하면 좀 직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어떤 통계적인 결과들을 바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용이하죠.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이것저것들을 통계적인 어떤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도 엑셀을 통한 어떤 결론들이 나오는데 가능하다면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엑셀을 통해서 한번 꼭 이렇게 해보고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통계학이라는 도구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방법이 상당히 통계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은 뭐 경제학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statistical 패키지, 그러니까 통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SPSS나 SES나 스테이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들의 문제점은 뭐냐?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디 라이센스를 사기도 좀 힘들어요. 라이센스에 대한 제약도 많이 크고 프로그램 자체 하나하나가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 자체의 좋은 점은 뭐냐? statistical analysis, 그러니까 통계적인 분석에 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 이제 엑셀을 통해서 배운 기본적인 통계적인 이해가 있다면 그 내용들을 아주 쉽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경영학적 부분에 있어서는 SES를 상당히 많이 쓰고요. 데이터가 아주 큰 경우에 엑셀의 한계점이 이제 어떤 수준 이상의 데이터들은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데이터들을 잘 다루는 거 SES가 참 잘 다룹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인 어떤 모형들, 그 회계 분석에 대한 모형들이라던가 이런 건 스테이터가 아주 효율적으로 작은 메모리를 적용하면서 빠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걸로 스테이터가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쓴다는 건 좀 큰 지출이고, 뭐 궁극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뭐 경제 경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장점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엑셀만으로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모형들, 그런 것들만 다룰 거고요. 데이터 자체도 뭐 몇 테라바이트 되는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MS 엑셀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R인데요. 자, 우리 빅데이터 시절에 통계학에 대한 아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느냐? 요새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R과 파이썬이에요. 자, 파이썬은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프로그래밍 쪽에 뭐 다른 프로그래밍도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아주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통계적인 어떤 분석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R은 거기에 비해서 통계학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밍 쪽보다는 프로그래밍의 능력이 좀 있으면 R을 배우기 아주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R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SPSS나 SAS나 스테이터보다 R이나 파이썬이 더 좋은 점은 다 오픈 소스입니다. R은 오픈 소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공짜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패키지들을 사람들이 개발해서 공짜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의 일부를 내가 읽어보고 이건 논리적으로 제대로 프로그램이 됐구나, 그럼 가져가서 쓰면 됩니다. 확장성이 아주 커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던지면 바로바로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해봤는데 답이 제대로 안 나와. 이게 뭐가 문제일까? 컴퓨터 자체의 메모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코딩의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패키지 자체가 잘못 적용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기 쉽다.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공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부터 뭐 배우기 시작하는 학생들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이 용이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MS 엑셀에 나는 이제 엑셀은 어느 정도 다 됐어, 그러면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건 저는 R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R만으로 안 되고 머신러닝이나 AI 쪽
그런 쪽에서 이제 파이썬을 많이 쓰고 있고요. 컴퓨터 공학에 자기가 컴퓨터 공학이나 뭐 컴퓨터 학과나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파이썬을 공부를 하면 통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확장을 해오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경영을 전공하고 아니면 사회학을 전공하고 정치학을 전공하고 이런 사회과학 쪽에 있는 사람이 파이썬을 바로 공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또 이해하고자 하는 바가 지금 통계적인 이해에 있는 거니까 엑셀을 통해서 한번 각각의 모형들이 어떻게 결론들을 도출해내게 되고 그 결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MS 엑셀로 충분하다. 그래서 MS 엑셀 예를 쭉 우리 이 수업 내용 중에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아주 용이하게 잘 이해가 되고 잘 쓸 수 있다면 좀 더 응용되는 방향인 R과 파이썬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빅데이터 시절에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상당히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구로 통계학을 이해하는데 그 도구 중에서도 이제 컴퓨터를 통한 도구,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 그 스태티스티컬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 패키지 중에 엑셀을 우리가 주로 이용하게 될 텐데 뭐 다음에 확장하는 방향으로는 R과 파이썬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통계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거냐, 어떤 분야에 퍼지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통계학이라는 거, 빅데이터 시절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부분, 거의 모든 분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면서도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죠. 투표 결과 예측,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누가 이길 것인가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거 방송사들이 각각 중앙방송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누가 더 정확한 예측을 했냐에 대한 경쟁도 상당히 크게 하죠. 그런 결과처럼 이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통계학이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학에 나타난 거죠. 근데 그 과정,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는 예측을 내리는 과정들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통계학의 이론,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적용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방법론들이 조금씩 다르거나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이유 등을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변수를 생각했고 모형의 일부를 좀 조정을 했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을 조금 바꿨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도 있다. 그렇죠? 내가 조그마한 동네에 치킨 체인점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라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다. 통계학적으로 이제까지 뭐 한두 달 동안의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모으고 그 모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 얼마나 많은 재고가 필요하다. 오늘 수요일이고 날씨가 어떠니까 어느 정도 팔리겠다라는 것들 빌드업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통계학에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 요 두 가지 부분이긴 하죠. 이코노메트릭스 부분은 경제학에서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수리 통계학, 경제경영 통계학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코노메트릭스로 넘어가게 되고 이코노메트릭스에서 주로 하는 것들 리그레션, 선형 회귀 모형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귀 모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코노메트릭스 부분이 되겠고요. 경제 변수들 간의 연관성. 비즈니스 스태티스틱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논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훨씬 더 이윤을 더 높여줄 거다 아니다라는 판별을 하는 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 비즈니스 스태티스틱스를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것만 있느냐? 지금 잠깐 아까 앞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머신러닝이나 AI나 요 과정들이요. 그 과정들이 이제 통계적인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컴퓨터가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 또는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배워가고죠. 머신러닝이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고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에 따라서 또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들을 도출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그 기법들이 좋아지고 있죠. 그 배경에는 통계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 기본적인 과정들, 그렇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과정들에 대한 이해, 통계학의 기본적인 이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지금 우리 초점 맞춘 가운데 두 가지지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이런 이코노메트릭스나 뭐 비즈니스 스탯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동일한 어떤 모형들도 이해하려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방법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의 과정은 좀 더 이런 귀납적인 방법들 또는 방법론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 유용한 데이터가 많은데 이 데이터들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어떤 경작적인, 경약적인 이론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보고 데이터 자체의 특성을 보고 그 특성 간의 관계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 이후로 이론적인 부분들을 개발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반대의 방법이죠. 연역적인 추론을, 그 모형을 제일 먼저 하게 되죠.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 그 이론 중에 소비의 증가에 영향을 가장 미치는 것이 소득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이론적인 어떤 배경들, 그러니까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에 목적이 있다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런 거죠.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소득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소비라는 데이터가 있고 뭐 그 가게 구성원의 숫자라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 각각의 변수들을 가지고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소득의 변화가 소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네. 이런 어떤 사실들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반대 과정이 있습니다. 연역적으로 모형을 만들고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별하는 이런 과정이 이코노메트릭스나 비즈니스 스탯에 있다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 자체의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가지고 우리가 뭘 증명해낼 수 있을까,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효율적인 의사결정,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예측, 정책에서 주로 쓰이는 내용이지만 우리 현실에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렇죠? 동네 치킨 체인점에서도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통해서 통계적인 방법론을 적용하면 어떤 날 얼마나 많은 재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론들도 내릴 수 있겠다. 그렇게 현실적인 적용부터 해서 경제 경영에 대한 적용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 통계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의 통계학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쭉 공부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통계학 자체, 그 수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을 해내고 이런 이제 수리적인 부분은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요런 논리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모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는 어떤 방법론을 써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통계학적인 어떤 방법 전반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좀 더 모자란 부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과정,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이고 통계학을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론,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
주로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통계학을 우리가 어떻게 쭉 공부해 나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통계학 자체도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 아주 이제까지 공부를 많이 해왔던 학생들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수학적인 기반 자체가 너무 깊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도구로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다 이해하고 나서 다음 부분에서도 훨씬 더 수학적이고 훨씬 더 논리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은 통계학의 기본, 통계학의 전반, 요 내용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할 거니까 좀 더 재밌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